두 번째 강의한 도시 형태에 대한 이론들, 그거 두 번째 파트 있죠. 디스크립티브 티어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중에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립티브 티어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조금 더 강의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노머티브 티어리라는 말은 이제 케빈 린치가 붙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론이라고 그동안은 안 보는 거였는데, 일종의 어떤 규범적인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용어를 정의를 한 거죠. 사람 이성적인 접근이 없던 때에도 도시의 형태는 계속 창출되어 왔다. 그때 그러면은 도시 형태를 창출했던 것들은 뭐냐?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규범, 종교적인 규범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것들은 이제 도시 지리학자들의 진짜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디스크립티브 티어리라는 거는 노머티브에 좀 구별하기 위해서 디스크립티브란 말을 붙였지. 사실 이게 진짜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적인 이론이라고는 할까요? 그 말이 좀 안 되죠. 이론적인 이론. 그러니까 사실 이 영어에서 띠어리라는 게 좀 용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요. 그냥 학문적인 이론도 이론이지만 그냥 썰 있죠, 썰. 누군가 말하는 썰 그런 것들도 다 띠어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좀 디스크립티브 띠어리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게 실제 도시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도시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전에 도시가 그냥 하나의 촌락이고 굉장히 작은 공동체 다녔을 때는 그 도시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을 가운데에다가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것을 놓고 외곽으로 가면서는 방어를 위한 어떤 산성, 성벽, 요새를 짓고 뭐 이런 형태가 기본이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을 회합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사형으로 배치되는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 형태였는데, 도시가 광범위하게 때로는 자연적으로, 일부는 또 계획적으로 막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되어 가면서 그런 도시 형태라는 게 대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리학 분야에서 특별히 도시 형태를 다루는 도시 지리학 분야가 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궁금증을 이미 상당히 덜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 우리 컴퓨터만 켜도요, 이제 구글 어스라든가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거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죠. GIS 프로그램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도시의 뭐 각종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용도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인구 밀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뭐 반나절이면 다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초기 지리학자들은 사실 그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전혀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 형태 가운데 대체 어떤 규칙이 나타나는지, 어떤 원리가 그 뒤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은 사실 진짜 백지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유형의 도시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describe, 설명하려고 이론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걸로 이제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이들이 찾아낸 규칙이라는 것들이 어떤 각자 구분되는 특별한 에리어들로 구분되더라. 도시가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에리어들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도시는 일적인 에리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도시의 각각의 에리어들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다르고 그 다른 성격의 에리어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도시의 여러 에리어들을, 서로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진 에리어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 분포의 특징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뻔질나게 하는 얘기죠. Hierarchical Structure. 도시 공간이라는 것들도요, 일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계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계성이라는 거는 가장 상위에 넓은 영향력을 가지는 핵심적인 뭐 존이랄까 기능이랄까 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점차 이제 위계에서 낮아져가면서 로컬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한정된 부분만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였던 뭐 존, 뭐 펑션, 퍼실러티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공간의 위계는 우리가 딱히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위계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야.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즉 도시 공간의 또 흐름의 특징, 다이내믹한 특징들이 있죠. 플로우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형태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초기의 접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단 도시 형태들이 나와 있어요. 딴 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어떤 에리어를 갖다가 분절시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리트 패턴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플로우를 만드는 가로체계, 도로 패턴이 만드는 도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자연적으로 생성된 도시들 같은 경우 보통 서큘러, 그리고 서큘러하고 레이디얼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뻗쳐나가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도시의 시점이죠, 시점. 거기서 점차 확장돼 나가고 확장되는 지역을 따라서 이제 외곽으로 도로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서큘러 레이디얼 패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섹토리얼 패턴은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환선이 아니라 어떤 선형적인 축에 이제 좀 더 의존하는 그런 패턴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어떤 선형적인 패턴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레이디얼 패턴들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는 패턴들. 사실 이런 것들이 구리치바 같은 도시가 사실 의도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재구조화 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뭐 그리드 아이언 패턴, 앞에 두 개랑 여러분 그리드 아이언 패턴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알겠죠. 두 가지는요 사실은 굉장히 뚜렷한 포컬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섹토리얼에서는 좀 더 약해집니다. 근데 특별히 서큘러 패턴, 레이디얼 패턴 같은 경우는 이 중심부 CBD가 가지는 영향력이, 공간적인 집중성이 너무 커요. 말하자면은 아침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좁은 중심부를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죠. 공동화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서큘러 패턴이 중심에 대한 의존이 너무 크다라는 측면에서 현대 도시에서는 많이 비판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나오는 대안들이 이런 세 가지가 되겠죠. 중심이 아니라 중심의 기능들을 좀 외곽으로 선형을 따라서 좀 분산시키는 형태. 근데 그리드 아이언 패턴으로 전체 도시를 간다라고 그러면요, 전체 도시가 그리드 아이언 패턴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딱히 어디, 그렇죠, 생겨 먹은 형태상 어디가 딱 모이는 중심점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드가 되면은 사실은 전체 도시가 그리드가 패턴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CBD가 없는 특별한 어떤 코어가 되는 중심부가 없는 도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밀턴 케인즈, 1950년대에 생긴 밀턴 케인즈라는 도시가 일부러 중심을 없애고 그 혼잡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드 아이언 패턴으로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패턴, 선형 패턴이라는 건데, 선형 패턴은 그야말로 중심부가 하나의 어떤 핵형, 그러니까 중심부의 센터의 형태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클리어 폼이 있고요. 핵할 때 뭐 그 핵의 마찬가지 용어예요. 그 다음에 리니어형 센터가 있어요. 선형. 뉴클리어라는 건 뭐냐, 하나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죠. 뭐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 이런 식으로 덩어리져 있는 센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져 있는 센터이 되겠죠. 또 하나 리니어 폼인데, 리니어 폼은 진짜로 이걸 갖다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두지 않고 가느다란 선형으로 둬요. 가느다란 선형을 따라서 여기 상업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고 관청도 있고 균형적으로 선형으로 분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주거지들이 이렇게 선형을 따라 또 들어서는데요. 이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주거지들이, 모든 도시의 모든 지역들이 굉장히 균질해요. 이런 데는 균질하지 않죠. 중심부가 여기인데 중심부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 접근성이 다 다르죠. 물론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도시에서는 오히려 더 못 사는 사람이고, 외곽에서 고속도로 타고 쫙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이제 고급 계층이죠. 어쨌든 중심부하고 위치 관계에 따라서 도시가 다 이렇게 이질적인 어떤 계층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형 도시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 모형이 어디에 많이 써 있겠어요. 좀 형평성, 균형성, 균등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일종의 사회주의 도시계획관에서 많이 쓰이게 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 형태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구분돼 가지고 네 가지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오랜 세월 가운데 다 섞이고 뭐 혼잡하게 이제 형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복잡하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들이 이제 고전적인 이론들인데, 고전적인 이론들에서 이제 도시 형태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지만 identifiable area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identifiable 뭐라 그러지?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있는 에리어들. 말하자면 도시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다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죠. A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지역이 있고, B라는 어떤 지역이 있고, C라는 어떤 지역이 있고, D라는 뭐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가지 아이덴티파이어블 에리어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 조닉이라는 것도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의 어떤 여러 가지 용도 지역, 기능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그런 도시계획적 접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이론도 없었을 때는 도시가 서로 다른 형태의 아이덴티파이어블 에리어로 구분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짐작은 가졌지만 그거를 확증시켜주는 연구나 조사 자료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뭐예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시를 진짜 더듬어 가는 거야. 더듬어 가지고 아마도 이쪽은 A라는 성격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뭐랄까 B라는 성격으로 구분하면 이런 바운더리가 그려질 것 같은데, C라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도시 지리학자들이 하나하나 도시를 더듬어 가서 찾아내는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뭐 위성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 저만 해도 대학원 다닐 때 옛날 얘기해서 또 이게 좀 옛날 얘기 하자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요새는 늘 그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위성 사진 있잖아요. 위성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하는 사이트에 위성 사진 구하고 항공 사진 구하려면 그게 한 2,300만 원 됐어요. 그뿐입니까? 서울시의 수치지도, 그러니까 CAD 데이터로 된 지도 있죠. 그거를 갖다가 구하는데 그게 그 당시 정가가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보안 각서를 쓰고 누출되면은 전액 배상하겠다 이런 보안 각서를 쓰고 2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빌려서, 근데 그 정보가 조금이라도 누출되면은 소송 당할 각오하고 쓰고 그랬던 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여건이 다르죠. 수치도 하면 여러분 국립지리정보원 가면 그냥 무료로 다운이 되고, 위성 사진도 뭐 웬만한 것들은 구글 맵으로만 봐도 이제 충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 정보에 접근하는 수준하고 이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진짜 뭐냐면 사람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거기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해서 여기는 A라는 구역인데 B라는 구역, 이런 식으로 도시 형태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이런 이론이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 형태에 대한 이론의 가장 처음 접근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별도의 아이덴티파이어블 에리어를 찾는 거에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도시지리학에서 초기에 이제 연구되었던 아이덴티파이어블 에리어의 사례들은 크게 봐서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 네 가지 유형의 여러 가지 에리어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유형. 말하자면 도시를 갖다 포멀 에리어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시를 서로 다른 도시의 다른 어떤 지역을 구분하는 데서 펑셔널 리전으로 구분하는 방법, 노덜 리전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퀴터블 리전으로 구분하는 방법. 근데 이 네 개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때로는 겹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도시를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별도의 나누어져 있는 조각으로 우리가 다룬다라 그러면 이 네 개의 개념 중 틀림없이 하나 정도는 관련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포멀 에리어부터 먼저 가보면요. 포멀 에리어는 진짜 이제 초기에 있었던 단계예요. 별건 아니고, 그래서 연구 자료 뭐 남아 있는 뭐 연구 자료랄 것도 딱히 우리가 뭐 참고할 만한 것도 없어요. 도시가 일종의 어떤 서로 다른 형식의 에리어로 구분된다. An urban area in which specific characteristics considered to be equal. 말하자면은 도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한 A라는 지역 내에서는 자, 그 펑션이나 그 커리터리스틱스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데 A라는 권역 내에서는 그 커리터리스틱스가 대략적으로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어떤 존을 얘기해요. 존. 주거 지역이 뭡니까? 대부분 주거 기능이 고르게 깔려 있는 지역을 얘기하죠. 상업 지역이 뭐예요? 녹지 지역이 뭐예요? 하나의 어떤 특성이 그 내부에서는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기능과 하나의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포멀 에리어로
구분될 수 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와서는. 근데 초기에 도시학자들에 있어서는 이것도 하나의 발견이었다라는 거야. 도시라는 게 어떻게 돼? 진짜로 뭐 모든 기능과 모든 특성들이 진짜 쫙 섞여가지고 어디 가도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A라는 지역에는 어떤 특성, B라는 지역에서 어떤 특성, 각각의 특성이 좀 더 강화되면서 특별한 경계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도시를 만들기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멀한 에리어들로 구분이 되어 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포멀 에리어를 찾아내는 어떤 작업들을 쭉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들이 이제 펑셔널 위전이라는 거예요. 펑셔널 위전. 요거는 이제 좀 더 포멀 에리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우리가 요새 쓰는 뭐 조닝 시스템이 사실 여기에 굉장히 가까운 것들이죠. 조닝 시스템은 사실 도시의 용도, 유스가 동일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도시의 기능, 펑션이 동일한 지역이거나 요 둘 중에 하나죠. 자, functional region이라는 건 뭐냐면 an urban area in which specific interaction is clearly more frequent. 한 지역 내에서 어떤 특별한 상호작용, 교류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도시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 근데 A라는 지역을 봤더니만 이 A라는 지역은 사실은 포멀 에리어로 봤을 때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라는 지역 내에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포멀한 기능들이 섞여 있어. 하나의 포멀 에리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펑셔널 리전은 될 수 있습니다. 펑셔널 리전은 뭐냐? 모든 요 안에 있는 개체들의 교류가 요 안에서만 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네트워크들 요런.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요 안과 요 밖의 교류는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뭘까? 사회적인 교류 또는 뭐 통신적인 정보적인 교류, 업무상의 교류가 다른 지역과는 좀 막혀 있고 그 내부적으로만 활성되어 있다. 이게 뭘까? 이런 지역이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딱 이걸로만 설명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남 지역이 하나의 포멀 에리어인가요? 그 안에 주상, 공록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다른 지역이 심지어 행정구역상으로도 같지가 않아요. 강남을 보통 어딜 강남이라고 하냐? 여러분 강남구보다는 사실은 진짜 서초구가 대부분 진짜 강남이야. 서초구에 뭐 서초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방배동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강남이죠. 그다음에 강남구도 저 남쪽은 좀 아니야. 남쪽은 아니고 이제 강남구 뭐 압구정동에서부터 뭐 쭉 있죠. 그런데 그다음에 뭐 송파구 같은 데도 이제 잠실이나 요런 데는 이제 강남으로 쳐주고 또 저기 동쪽으로 많이 가면 거기 또 안 쳐줘. 말하자면 행정구역과도 다르죠. 한 강남이란 개념은. 강남이란 개념은 그럼 뭘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 아니야. 그 안에라고 뭐 소득이 다 같겠어요. 전체 소득으로는 오히려 울산이나 뭐 이런 데가 더 셀 수도 있죠. 산업도시가 더 셀 수도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뭐냐면 바로 펑셔널 리전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강남 내부에 사시는 분들은요. 한평생 강남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친분 관계도 강남 내에서만 이루어지고요. 이사를 가도 강남 내에서만 가고요. 강남에 있다 다른 데 이사를 간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층상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강남으로 들어오길 원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모든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분 대치동의 어떤 교육 열풍 이런 거 알겠지만 모든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강남에서 강남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뭐냐면은 여야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파워 엘리트들이 어떻게 돼요? 장관 여러분들 뭐 장관 인터뷰 이런 거 가보면 나오지만은 비록 뭐 체면 때문에 딴 데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강남에 한두 채씩은 다 있잖아.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파워 엘리트의 가장 코어 집중지가 이제 강남이 돼가고 있죠. 처음에는 사실 이렇지는 않았는데 강남이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잘 사는 사람, 땅 투기 성공한 사람들의 졸부들의 동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되다가 최근에는 결국 뭐냐면 모든 파워 엘리트들 그리고 모든 연예계 어쨌든 뭐 사회의 모든 상층 정보를 가진 집단들이 거주하는 곳. 이러니까 뭐 강남 땅 투기 잡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겠습니까? 국토부 모든 고급 간부들도 다 강남에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펑셔널 리전으로 구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모든 교류와 모든 인터랙션이 그 내부적으로만 한정돼서 나와.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강남의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쓰이는 것들 중에 또 지역 전화번호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국번호. 이게 우리나라는 뭐 행정구역 따라 좀 구분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냐면 이 국번을 지역 국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내부 통화가 많은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분석해서 그 통화가 많이 일어나는 권역을 묶어서 그걸 하나의 이제 전화 국번으로 찍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국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행정구역을 만들 때 이런 어떤 펑셔널 리전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상호 교류가 제일 많으냐, 그리고 상호 교류가 적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사실 이제 행정구역의 경계를 그어줄 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어떤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뭐 정치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걸 가장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덜 리전인데, 노덜 리전도 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뭔지 쉽게 얘기가 갈 거예요. 노덜 리전이란 한마디로 뭐 역세권, 도심권, 수도권 이런 용어 자체가 이제 노덜 리전의 한 표현들이에요. 노덜 리전이란 건 뭐냐? 하나의 어떤 강력한 영향을 가지는 중심점이 있는 거예요. 중심점. 그리고 그 중심점은 외곽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영향권의 범위를 가집니다. 영향권. 그래서 이런 영향권이 설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요런 방식으로 규정되는 어떤 지역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노덜 리전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뭐 어떤 것들이 노덜 리전입니까? 역세권 하면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 중심점. 여기가 사람들의 모든 교차점이고 사람들의 행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략 지하철역으로부터 대략 한 500m 정도는 이 지하철역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다 해서 사실 이런 데가 상업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지역들이죠. 지역의 하나의 코어를 이루는 지역이야. 그래서 그 역으로부터 한 500m 이내에는 이 역에서 유입되고 유출되는 모든 흐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해서 이런 데를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도심권이라는 것도 뭐예요? 도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러니까 도심의 영향력이 딱 끊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데는 그냥 우리가 루럴로 치는 거야. 시골. 그러니까 도시라는 건 한마디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 도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 도심에 속박되어서 출근이나 출퇴근, 업무,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바운더리를 우리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행정구역이 아닌 근본적인 의미로 보면. 도심의 영향력이 끊어져 있는 그 외곽의 경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루럴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경기를 보면요, 서울 도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경기도 전체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충청도 일부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행정구역과는 도심권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도심이 클수록 그 도심권의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의 영향력, 서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수도권, 메트로폴리탄 에리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달 리전이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 권역 구분으로는 이퀴터블 리전이라는 건데, 이거는 자, A라는 지역이 있고, 자, 떨어져 있어. 큰 도시 안에 B라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지역이 꼭 한 덩어리로만 나타나진 않더라.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은 서로 떨어져 있는 데지만 실제 그 특성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이퀴터블 리전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의 아이덴티파이어블 에리어도 찾아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어블 에리어,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자, 다시 그러면 포멀 에리어로 넘어가죠. 포멀 에리어. 그러니까 도시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성의 지역들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을 포멀 에리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 형태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심이 된 이론들이죠. 그래서 그 이론들의 역사, 사례들,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된 건 로버트 파크, 도시지리학의 어떤 가장 시족격인 시카고 학파라고 그래. 시카고 학파.
시카고 학파는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도시의 어떤 형태를 지리학의 어떤 연구 과제로 갖고 와서 도시 형태론, 그러니까 도시 구조론을 갖다가 만들어낸 사람들을 우리가 시카고 학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시카고 학파에서도 로버트 파크나 어네스트 벌제스 같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또 시조로 꼽히고 있죠.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주로 이제 시카고 대학이 뭐 여러분 보통 사회학이나 사회과학 쪽이 굉장히 이제 토대를 낚은 굉장히 중요한 학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지리학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주었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 엔지니어링과 만나서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토대는 사실은 도시지리학에 출발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분들이 했던 거는 포멀 에리어 연구 중에 제일 처음 시작됐던 건 내추럴 에리어 리서치라고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geographical area, 지리학적인 지역, 뭐에 의해서 특성화되는 물리적인 개별성과 물리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에서 구분되는 지리학적인 지역. 이거 여기서 봐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도시가 어떻게 돼? 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문화적으로나 구분되는 여러 개의 존으로 나누죠. 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때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가 않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어떤 식으로 형성돼 가는지 대도시가 막 형성되고 막 그 지역들이 막 분화돼 가는데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분화돼서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더듬어가면서 찾아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딱히 그림을 갖다 제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결과가 너무 조악해가지고 The result was somewhat vague. 좀 애매모호했다. 그렇기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자 인공위성 사진 없고 뭐 GIS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원들 사람들이 발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쭉 그림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 지역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떤 형태의 아이덴티파이어블 에리어로 이렇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결과를 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구체성 있는 결과는 이제 두 번째 연구 단계에 가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또 이걸 갖다가 이컬러지컬 에리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컬러지컬 에리어 하면 뭐 생태학적 지역에서 이거 뭐 숲이나 열대우림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컬러지라는 거는 이컬러지가 사실 꼭 생태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태학을 연구하는 차원의 그런 접근 방법을 쓰는 학문 분야 개념에서는 또 이컬러지라는 이름을 다 붙여요. 그래서 사실 이 시카고 학파 이분들은 도시가 분화되고 형성되고 자라나고 이런 관련을 마치 이제 생태계 연구하는 그 당시 발전했던 생태학의 연구 기법을 도입해서 그걸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Ecological Area Research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도시 생태학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시 지리학에서 말하는 도시 생태학은 도시 내에 살고 있는 뭐 비둘기,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생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 생태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분화되고 때로는 뭐 소멸하고 이런 어떤 그렇죠. 유기체적인 어떤 확장과 발전과 쇠퇴, 소멸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마치 생태계에 의해서 적용된 연구 방법을 갖고 와서 연구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시 생태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도시 내의 진짜 생태를 연구하는 생태학하고는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난 게 이제 이컬러지컬 리서치 에리어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하면 벌써 서구에서는 언제냐 하면 물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1940년만 하더라도 이미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때예요. 그래서 뭐 탱크니 비행기니 마구마구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산업화가 많이 진전된 때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교외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교외화, 서버버니제이션이죠. 서버버니제이션. 자,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화하고 이제 서버버니제이션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도심부가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심부가 부풀 커져요. 커지다가 사실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도시에 많은 돈이 몰리지만 도심부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공기와 모든 환경들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외곽으로 나가서
좀 더 고급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길 원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서버버니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한 1920, 30년대부터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때 나타났고요. 특별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특별히 이제 본격화되는 것들이 서버버니제이션이지, 이미 이때도 서버버니제이션은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벨패스트라는 영국의 공업 도시의 어떤 생김새를 봅시다. 자, 그런데 영국 결국은 굉장히 조악해요. 쓰임 변수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스테이터스라고 돼 있죠. 스테이터스는 뭐냐면 소셜 스테이터스. 소셜 애매하긴 한데 사회적 계층. 사회적 계층이라고 그러면 뭐 그 사람의 어떤 직급, 소득, 뭐 대부분 소득하고 뭐 사회적 계층이 뭐 일치하죠, 사실.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득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어쨌든 귀족 사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떤 귀족 계급이 되겠지만 그들이 역시 또 소득이 높은 것도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덴시티. 덴시티는 그야말로 인구 밀도. 그러니까 딱 두 개밖에 굴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GIS 프로그램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GIS 프로그램을 굴리는데 시민들의 연령, 뭐 용도 지역의 분포, 시설의 분포, 녹지의 공급 비율, 뭐 별의별 걸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간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 손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딱 두 개의 데이터만 넣을 수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층 그리고 밀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뭐냐면 하이하고 로우로밖에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숫자 계열로 등급별로 뭐 10개 구간으로 쫙 잘라서 분석한 게 아니고 하이하고 로우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변수 두 개 각각 하이하고 로우로 이제 두 개 단계로 나누니까 2 곱하기 2 해서 결국 4개의 지역밖에 구분이 안 됐죠. 이칼러지컬 에리어라고 하지만 결국 이분들이 했던 거는 도시 전체를 4개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구분해서 그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붙어 있고 아니면 구분되어 있고 엮여 있는지를 보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둘 하이하고 로우, 소득 계층은 높으면서 밀도는 낮아? 뭐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 소득 계층 높은데 밀도가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소득층이 사는 전원적인 교회화된 주택 이런 데 생각할 수 있겠죠. 잘 사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는 곳 보니까 어디가 이런데요? 자, 도시 외곽에 섹터 형태로. 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실 섹터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섹터 이론. 섹터 이론이라는 거는 특별히 어떤 계층, 소득 계층의 어떤 주거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외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섹터형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여기 섹터형으로 나타나 있죠. 자, 이런 데는 뭐예요? 대략 봤을 때 이런 데가 이제 도심부 같은데 이미 외곽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해석하면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교회화의 어떤 신호죠. 그래서 저밀의 고소득 계층의 주거지가 외곽의 섹터 형태로 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도시 지력이 발견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자, 둘 다 하이인 곳도 있을까? 하이 잘 사는 사람들이 고밀로 몰려 있는 곳? 고밀로 잘 사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한마디로 주상복합. 그죠? 주상복합,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외곽의 교외 지역에 가서 있지는 않죠. 신도시 지역에 가서는 있지 않죠. 주상복합은 시가지 역세권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자, 요런 데 주로 또 알을 틀고 있죠. 이렇게. 여기가 도심의 원점인데 도심 원점 외곽에, 그러니까 도심부 외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형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로우 못 사는 사람들이 저밀로 있는 곳, 못 사는 사람들이 저밀로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다. 그런 지역을 어떤 걸로 얘기할까요? 실제로 그래서 잘 없죠. 그런 데가 못 사는 사람들이 저밀로 있는 곳 이거는 평행 도심부의 일부 있죠. 그러니까 요런 데는 말하자면 뭐냐면 공업지역 내에서 그렇죠. 공업지역 내에서 공업 노동자들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땅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 분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도심부 내에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일부 도심부에서 몇 군데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런 데는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 있는 말하자면 항구나 항만 이런 데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도심부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의 주거지 같은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로우 스테이터스, 헤비 덴서티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저소득 주민들이 가장 헤비 덴서티 고밀로 살고 있는 것 분포를 보면 이런 대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자, 도심부 외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벌써 그 다음에 나온 동심원 이론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심부
도심부 외곽의 일부 이제 고소득층의 어떤 주거지. 그 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광범위한 저소득층의 고밀 주거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도시지리학에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이시대라고 그래. 전이시대. 그리고 트랜지션 전.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연적으로 확장된 도시는요, 도심부 외곽을 감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특징을 가지냐? 고밀이면 비교적 고밀이면서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물론 후기 도시화 시대가 되면 여기도 또 저밀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도심부 외곽에서부터 한 중부 정도까지는 저소득의 고밀 주거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존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이제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저밀로 나타나는 교외적인 개발 형태다.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난 결론들을 미리 이제 앞장서서 보여드렸지만, 자, 그 당시로서는 어쨌든 딴 게 아니고 그냥 도시를 갖다가 네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요, 구분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들이 아직 해석하지 못했고, 그 뒤에 점차적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죠.